쉬러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불안해서야 되겠습니까? 성폭력 전문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영상 보셨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이라면 대부분 저런 경험을 한두 번 이상 해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게 이제 야심할수록 주변에 아무도 없을수록 상당한 공포로 작용한다라는 걸 아마 누구나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변호사님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야근했고 뭐 그저께도 야근했고 야근해서 나와서 택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네. 건물 앞이라든가 뭐 혹은 집 앞에 내려서 이제 집 현관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사실 이 공백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 쫓아오거나 혹은 있거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이 들 수 있는 거죠. 여성이 물리적 약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어제 용의자가 특정이 됐습니다. 어저께 마포경찰서에서 이제 검거를 했는데 예. 이 사람이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예. 아직까지는 군형법 그리고 군 수사기관, 군 법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군 헌병대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병대에 가면은 군법으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네, 어떤 게 좀 다른 거죠? 원래는 군형법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 주거침입이라서 군형법은 아니고 일반 형법을 적용하되 일단 수사 과정 자체는 군 경찰에서 진행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해 7월부터 군 형법에 있는 어떤 상당수의 어떤 범죄들이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일단 민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침입죄이기 때문에 민간 법원에서 이제 재판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냥 일반 형법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가 예. 군형법에 따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스토킹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예, 부분입니까?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특정되어 있는 몇 가지 그 행위를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어서 반복. 예, 누군가 한번 저렇게 쫓아왔어, 뭐 혹은 집에 침입했어 이런 걸로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이라고 하면 몇 번이 돼야 반복으로 인정을 받는 2회 거예요? 이상은. 2회 이상. 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본 케이스의 경우는 네. 단 한 번만 그랬기 때문에 스토킹법은 적용이 되지 않고 네. 주거침입죄만 적용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처벌이 어느 정도가 되는 그 거죠? 형법상에 일단 의율되어 있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실 예. 레인지가 되게 넓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좀 단순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양형의 수준이 높진 않습니다. 그 몇 해 전 있었던 신림동 원룸 침입 예.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가 침입했던 피고인이 그 재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중하게 처벌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는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림동 원룸 사건의 경우는 재범이었긴 했지만 스토킹법은 적용이 안 된 건가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죄로 유죄를 받아서 실형 1년이 언도가 됐고요. 검찰에서는 이제 이게 주거침입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서 예. 주거침입 강간죄의 미수범으로 이제 기소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라는 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제 확인되는 행위가 주거침입까지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의율하되 대신 이제 죄질을 나쁘게 평가해가지고 실형으로 1년을 선고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처럼 이렇게 혼자 사는 여성, 누군가 밤늦게 귀가하거나 새벽길에 귀가하는 여성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쫓아가고 예. 실제로 주거침입 행위를 이제 뭐 현관문을 거세게 뭔가 연다든가 열려고 했다든가 혹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강력하게 요 신림동 사건처럼 처벌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한 좀 경미하게 이제 뭐 벌금 정도의 수준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슈가 되지 않은 한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의 경우 신림동 말고요. 네. 용의자가 열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네. 이게 피해자는 내가 다 뭐 교통카드도 찍혔을 거고 다 알렸는데 왜 빨리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라고 물었었거든요. 이걸 이제 역추적해서 예. 가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교통카드가 신분증이 있는 그러니까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카드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티머니 카드 뭐 이런 예. 것들이면 확인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하게 예, 열흘이면 너무 오래 걸렸어냐 솔직히 현실을 얘기 드리자면 예. 열흘인데 잡았어. 그럼 굉장히
그 잘 풀린 빨리 잡은 경험입니다. 겁니까? 빨리 잡은 거고 잡은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박수 칠 만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잘된 케이스인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모든 이런 사건에서 경찰이 역추적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이렇게 일사천리에 열흘 안에 잡아주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입장에선 특히나 혼자 살고 있는 경우고 네, 네. 업무상 혹은 뭐 공부를 하고 있는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로 늦게 귀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면 범인이 잡히기까지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잡히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 우발적이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제 이런 더 이상의 뭐 주거 침입 혹은 따라가는 행위 이외에 고의가 없었다라는 식의 이제 변명을 많이 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돌아봐야 하냐면 예. 이런 범죄 행위를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나 건장한 남자, 성인 남성을 예. 피해자의 기준으로 놓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상황에서 아까 봤던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여성이 혼자 이제 귀가를 하고 있고 쫓아가잖아요, 남성이.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건장한 남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일단 이 범죄를 당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 범죄를 당하는 어떤 순간, 당한 후에도 갖는 공포감이 같지 않고요. 혹은 이 범죄가 실제 발생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질로서 평가해야 되고 이 죄질로 평가했을 때 엄단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재범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피해를 입을 소지가 높고 공포감을 많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예. 좀 기울어진 운동장 혹은 법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성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네. 한 범행의 경우는 그 죄질을 평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김병찬의 사례를 좀 얘기했거든요. 네. 1심에서 3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35년을 선고했어요. 네. 피해자의 가족은 사형을 원했는데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반발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모 입장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경찰에 여러 번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범행을 막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런 소위 데이트 폭력이라고 예. 말해지는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상 이걸 제대로 의율할 수 있는 법 적용도 없고 법도 없다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예. 스토킹 처벌법을 데이트 폭력 처벌법으로 혼돈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요건도 다르고 양상도 다릅니다. 이제 긴급 응급 조치라든가 뭐 잠정 조치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예. 그게 사실상 적용돼도 가해자가 그냥 뭐 접근하고 뭐 침범하고 하는 걸 막을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종류의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되게 취약한데 예. 이게 해외와 한국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좀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무, 제지를 가해자에게 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동을 경찰이 했을 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혹은 뭐 이제 다른 뭐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예. 피해자가 이 사람을 뭐 수사해 주세요, 뭐 잡아가 주세요, 처벌해 주세요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복범죄에 더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를 줄여나가는데 한국은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고소가 되고 그리고 그 고소가 있어야 이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처벌을 할 건지 물어보고 합의가 되면 처벌을 안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피해자의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보호 조치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뭐 스마트워치를 눌러야 되고 뭐 예를 들면 피해 다녀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여전히 존재하는 거라 그 전자발찌 부착의 부분이 아직 그 스토킹 처벌법도 그렇고 이런 데이트 폭력 관련된 법들에 뭔가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지만 이게 도입되어 있지 않고 도입되지도 않았는데도 이제 가해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예, 짧게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그 김병찬 피해자의 경우에는 네. 신변 보호 조치를 받았고 네. 김병찬의 경우에는 접근 금지 명령도 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인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막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말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됐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안은 애초에 그 사람한테 그 접근 스토킹 금지 범죄가 예.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미 구속이 네.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죠. 취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극을 맞지 못했다. 대부분의 이런 범죄
범죄들이 예. 구속,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현장에서 일선에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제도 개선을 해주고 경찰들의 어떤 권한을 좀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참, 이 사회적 약자로 이제 범주 안에 들어가는 여성의 입장에서 동일 범죄를 또 겪어본 입장에서 변호사님과 제가 좀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높아져야 된다. 네, 네.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